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네, 나라 밖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Y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패널들이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다음 달에 갑자기 활동이 종료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8명의 전문가 패널이 매년 2회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들의 이제 임기를 1년씩 연장을 해왔어요. 예. 이게 2009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만들어진 건데 매년 그 3월에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해 왔는데 예. 자, 지금 1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다음 달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유는 뭐냐? 예. 러시아가 일단 대북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일몰 조항. 이걸 이제 없애는. 그동안은 일몰 조항이 없이 그렇죠. 계속 가는 거였는데. 계속 가는 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러면서 예를 들면은 뭐 조건들을 잘 지키면은 이거 없애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일몰 조항 도입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하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패널들의 임기를 연장시켜줄 수 없다라고 네.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중국은 기권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걸 통과시킬 때 네.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10개 나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토탈 합쳐서 다 9개 나라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임이사국은 무조건 다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찬성이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중국은 기권을 한 거죠. 행사했다. 예. 일단 러시아의 행보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뭐 명분은 러시아가 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제재할 거냐 이거였지만 지금 뭐 전문가들은 이거 북한하고 최근에 무기 거래하는 것 자체가 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물론 러시아는 너네 증거 대봐라. 우리가 북한이랑 무기 거래하는 거 증거 없지 않느냐라면서 굉장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 패널들이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증거가 포착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이거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의 심기를 저는 좀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휴전 결의안 무려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휴전 안 됐거든요. 네. 이번에 25일 날 겨우겨우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이 기권을 해줌으로 인해서 예. 채택이 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 막 반발하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거 구속력 없는 거야. 라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백지화시키고 무시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안보리 네. 결의안이 왜 구속력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 않나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지금 사실 패권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북중러. 네.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편이 돼 있고 한미일이 또 한 편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상황 속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공정하게 해. 그 다른 나라에 내정 간섭하지 말고 미국 니들은 되게 웃기더라. 맨날 국제 질서는 니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니들이 통과시켜 주고 싶은 건 통과시켜 주고 니들이 반대하는 건 또 반대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너처럼 우리 권리를 행사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몇몇 강대국들이 세력 다툼, 그러니까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지금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제재 한정해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당연합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이 바로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거죠. 러시아가 어떤 나라야. 늘 뒤로 이상한 짓 하잖아. 북한하고 무기거래 감추려고 이거 안 해준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사실 전문가 패널 감시의 시선이 없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대놓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더더욱 많은 검은 거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니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걸려야지만 제재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가 패널 8명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하고 마침 북한이 무기 거래도 해야 되고 뭔가 밀착하는 분위기에서 이 감시의 눈이 이전까지는 러시아가 북한하고 살짝 거리를 뒀거든요. 왜? 서방 국가들하고 충분히 교역을 하니까. 네. 그러다가 전쟁 이후에 무기가 부족해지니까 북한하고 필수적으로 밀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선이 그제서야 불편해지면서 본인도 제재를 당해 보니까 이거 제재 안 좋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시켜야지 본인이 받고 있는 제재 역시도 왜냐 전문가 패널이 북한만 감시하겠어요? 북한과 연계된 나라들은 다 감시하겠죠. 근데 이번 조치 때문에 당장 대북 제재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시의 눈이 없어진다면?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북한이랑 거래했어요라고 자진납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제가요 봤는데요. 어떤 나라하고 북한하고 거래하는 걸 봤어요. 라는 식으로 각국의 정보라든지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나라가 제가 북한하고 거래를 했습니다라고 자진납세를 할 것이며 설사 제가 북한이 저렇게 몰래 거래하는 걸 봤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증거 대봐. 근데 그걸 나서가지고 할 나라가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공적인 집단이 없어진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엔 대사도 CCTV를 파손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으로 금지된 품목과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그동안 패널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 패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으로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원래도 사실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림자 선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주로 선박을 통해 가지고 교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법 장치를 꺼요. 끄면서 이제 공해상에서 두 나라 배가 만나가지고 몰래 이제 살짝 배를 바꾸는 형식으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추적이 안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가뜩이나 기존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러시아 원유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그런 거래를 해왔는데 사실은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감시의 눈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수는 더 적어질 것이고 거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제재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감시의 눈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 그렇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러시아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한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연관된 증거를 포착했다고 했는데 어떤 증거인가요? 자, 러시아 당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붙잡은 용의자 4명을 포함해서 관련자 11명. 사건 다음 날 바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IS가 자기네 소행이라고 자처하기까지 했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IS가 실행을 한 건 맞다. 그런데 그 뒤에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는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소행이 의심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날 바로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4명 용의자를 붙잡으면서 얘들이 불었어. 우크라이나가 뒤에 있다고 돈 받았다고. 근데 러시아 당국이 밝힌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이 구금된 사람들의 금융거래라든지 그리고 압수한 장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하고 연관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지금 러시아 측의 주장인 거죠. 보니까 이 체포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가혹한 일들을 많이 당한 것 같더라고요. 한 명은 귀도 잘리고. 그 체포 과정에서 귀가 잘렸고 이거 친러시아 성향의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당시 동영상들이 다 올라왔고 고문당하는 모습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너무 사실 저는 그냥 글로 표현된 것만 봐도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는데 모든 게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사건이 벌어지던 날부터
이거는 러시아 측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가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15일부터 17일까지가 러시아 대선이 있었죠. 예. 사건이 일어난 건 22일입니다. 자, 푸틴이 5 연임을 확정 짓고 며칠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공연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대통령궁하고 2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모스크바 심장부가 공격을 당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탐탁지 않을 겁니다. 강력 대응을 하고 싶겠죠. 당연합니다. 게다가 민심이 동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143명이 숨졌고 경상자까지 합쳐서 360명이 다쳤단 말이에요. 네. 중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죽었어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 푸틴 입장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보복을 대응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사람들 잡아와서 막 고문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네. 그 얘기는 뭐다? 혹시라도 앞으로 러시아를 향해서 이런 거 니네 생각하고 있다면 잘 봐둬라. 이렇게 될 수 있다. 경고하는 뜻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진실은 밝혀질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일로 해서 러시아에서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가 국제인권기구 중에 하나인 유럽평의회에 1996년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 사형제 없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형 집행을 안 해서 예.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였어요. 그리고 러시아 헌법재판소 역시도 러시아 헌법에 이 배심 재판, 러시아 전역에 배심 재판이 도입될 때까지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사형제를 부활시키려면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 그 얘기는 없는데 지금 그 사형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 네. 다시 러시아를 향해서 그 어떤 테러 모의도 하지 마라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동요하는 민심을 조금 다스리기 위해서 다독이는 차원에서 이런 강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유럽평의회에서는 축출당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러시아 입장에선 사형제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굉장히 그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강한 네.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푸틴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모로 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타지키스탄 출신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러시아 내에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예.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내부에서 이런 무슬림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발, 거부감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또 많이 모집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또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다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 테러범들하고 이미 러시아 시민이 된 무슬림하고는 다르다라고 또 분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미국으로 건너가 볼게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에서 선박이 다리에 충돌해서 다리가 이제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막 이전에 우리나라 성수대교 사건도 생각나고 또 세월호 사건도 생각나고 맞아요. 되게 좀 비극이 겹치면서 마음이 더 안 좋았는데 처음에는 테러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결국 사고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새벽 1시 27분 정도였어요. 한 5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엄청나게 큰 선박이었어요. 예, 맞아요. 엄청 큰 선박이 말 그대로 다리에 그 교각 부분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다리가 전체가 2.6km인데 양쪽 육지로 연결되는 그쪽 다리 중간에 강에 연결된 다리 있죠. 이 부분이 20초 만에 와르르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박 측에서 이상을 느꼈어요. 네. 이제 전력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이 배가 이상하다. 그래서 얼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예.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이제 얘기가 되는 바람에 다행히 이제
추가 피해는 좀 막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침 그 시간대에 인부 8명이 8명이 또 네. 거기서 작업 중이었는데 그 인부들한테까지는 빨리 피해라라는 신호가 전달이 안 돼서요. 8명이 이제 바다로 빠졌는데 2명은 구조가 됐는데 6명이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 뭐 지금 2명의 시신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일이 이제 볼티모어 한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네. 미국 동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동부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굉장히 핵심 물류 기지였다라고 하고요. 전체 물동량으로 보면 이제 미국 항구들 중에서 이제 9위 정도인데 지난해에 이제 여기서 다뤄진 가치만 107조 원 정도의 국제 화물이 여기를 통해서 나갔고요. 무엇보다 여기가 트럭이라든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이제 수출하는 그리고 수입하는 네. 그런 항구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동차와 관련된 공급에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다리로 또 수많은 트럭들이 오가면서 그렇겠죠. 운송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휘발유 가격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항구로 가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항구가 기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동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있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이 잔해를 지금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인선이 들어간 거 같다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잔해 치우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잔해만 치우게 되면 그래도 배는 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다리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항구에 한 8,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실직 위기에 좀 처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하고 그다음에 물에 빠진 인부들이 거의 다 중남미 쪽 이민자들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민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들과 관련된 이제 많은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큰 재난이 생겨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곧바로 바로 연방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천억 원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바이든이 굉장히 바이노믹스라고 해서 경제를 살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외부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내부 물가가 또 막 오르는 거를 바이든이 또 제대로 잡지를 못했는데 네. 물류 상황까지 제대로 돌지 않은 상황이 어쨌든 한정적이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바이든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밖에 전쟁 2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 얘기만 어쨌든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부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 항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아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연결돼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문제죠 당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요만큼이야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다른 문제예요. 전부가 될 수 있는 문제죠. 미국 동부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연결지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어서 네. 저는 또 요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성경책을 열심히 판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아니 저는 좀 웃겼거든요. 전 진짜 트럼프라는 사람이 2016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되게 놀라웠거든요. 네.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심지어 자신의 머그샷도 굿즈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
성경을 들면서 네. 세상에 성경책은 많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고요. 제가 보증하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너무 이러고. 이상한 거예요. 트럼프가 성경을 홍보하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가 뭐 그렇게 종교적 신념이 강해 보이나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근본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네. 예, 트럼프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와 굉장히 지금 잘 맞아 떨어지는 마케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본인의 26일 날 트루스 소셜에 후원용 성경 신이여 미국의 축복을 성경, 이 성경책의 이름입니다. 네. 네. 요 성경의 판매 홍보 영상을 올렸거든요. 한 권에 얼마? 59.99달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 60달러도 아닙니다. 59.99달러. 네. 예, 약 8만 원 정도에 파는 거고요. 근데 이 성경 혹시 사시겠어요? 아니 근데 눈길이 가긴 했어요. 어머 되게 특이하다. 우리 대선 후보가 성경을 홍보한다는 게 되게 많이 볼 수 없는 장면이어서. 네. 아니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뭔가를 팔잖아요. 지지자들은 열광하면서 사요. 그러면은 이게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네, 지난달에 자필 사인을 담은 399달러 운동화 판매했거든요. 네. 2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성경도 엄청 지지자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그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선거 비용으로 쓰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로열티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받는 거죠. 자기 초상권이나 다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소송 비용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 소송이 워낙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 중에서 지금 이제 본인이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이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어놔야 되는데 처음에 뉴욕 항소법원이 요구했던 건 6,100억 원 정도 걸어라. 크네요. 나 돈 없어요. 막 이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2,300억 원으로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본인의 선거 비용 플러스 이 소송 비용까지 마련을 해야 되니까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파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성경책이 등장을 한 거죠. 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네. 글로벌 Y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